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전쟁으로 보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못했던 명청 교체기 중 전쟁, 교체 전쟁에서 후반부 얘기를 다루어 본 뒤에 곧바로 30년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종교 전쟁의 의미를 가지다가 이것이 영토 개념, 그리고 또 왕조 전쟁의 성격이 농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토 분쟁으로 나아가는 근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쟁은 반드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법의 아버지인 김육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남긴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병이 6월 13일에 백마관을 통해서 들어와 청평주, 탁주 등 10개 현을 함락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모두 내지로 성은 모두 토성이고 수비하는 군사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허술한 틈을 타고 승승장구하여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약탈한 것은 헤아릴 수 없는데 장정은 붙잡아가고 노약자는 목을 자르며 지나간 성읍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적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동쪽을 향해 가서 옥전 등지를 노략한 다음 양평부에 도착하였으며 9월 4일에 냉구관을 경유하여 나갔습니다. 천하의 군사, 명예 군사 16만에서 17만 명이 한꺼번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도 감히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단지 뒤를 옹이한 채 따라만 가서 관군은 손상된 바가 없으며 적병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16만, 17만에 이르는 대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싸우지 못하고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을 사신으로 북경에 갔던 김육이 증언하고 있죠. 자, 홍탈지는 앞서 누르하치도 그랬던 바와 마찬가지로 만몽일체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됩니다. 청황가와 몽골 왕공들과의 혼인 동맹을 강화했던 것이죠. 청군이 산해관으로 들어가기 전, 즉 1644년까지 여진족 황실의 여인 27명이 몽골의 왕공 귀족들과 혼인하고 반대로 57명의 몽골 여인들이 만주의 한가와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 동맹은 중원을 도모하기 전에 몽골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정책 때문이었죠. 명은 여진족과 몽골의 동맹을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1634년 몽골의 마지막 대칸이었던 링다칸이 죽고 1635년에 링다칸의 아들 콩구르가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여진과 몽골을 온전히 하나로 합치게 됐고 소위 명나라의 산해간 관외 지역 중 8개의 성만 제외하고는
후금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죠. 홍탈지를 비롯하여 후금의 지도층이 원하는 것은 중원 전체를 석권하여 새로운 천하를 여는 것이었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636년에 예전에 금을 연상시키는 후금이란 이름을 버리고 보다 중국적인 청이라는 국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진이라는 호칭 역시 버리고 대신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종족명을 채택하게 되죠. 홍탈지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청의 태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청을 세운 태종은 조선과의 형제 맹약을 파기하고 군신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조 조정은 청의 요구를 거부했죠. 청태종은 1636년에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비록 광교산 등지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청군과 싸우러 나온 소위 근황군과 조정의 간병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이 청군의 각계격파를 당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인조는 청태종에게 309고두의 예를 올리면서 항복하고 명가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명나라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죠. 조촌록에 따르면 전란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크게 본 지역들에는 기근이 발생했고요. 이게 기근만 있으면 또 다행인데요. 전쟁통에는 기근뿐만이 아니고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토지가 황폐화되고요. 아울러서 전염병이 돌게 마련입니다.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요새는 항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 당시에는 거의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마을의 웬만한 사람들 4분의 1 이상은 사실상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러한 여러 우환이 겹치게 되고요. 북경 이동 지역에는 1637년 1월부터 윤 4월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다 못해 자식을 팔고 유랑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참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청의 침탈이 겹치면서 일어난 반란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왕조를 위협할 정도 수준의 대반란으로 이어지곤 했죠.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산시성에서 일어난 이자성의 난과 사천에서 일어난 장혼충의 난입니다. 이자성은 섬서의 기근을 견디다 못한 고영상이 일으킨 반란군에 들어가 뛰어난 활약으로 반란군의 선봉장이 되죠. 고영상이 죽은 후 반란군의 수령이 된 이자성의 군은 지방군과 정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1644년에는 북경 근방에 도착하고요. 숭정제는 국경에서 2개의 군을 불러들여 이자성의 반란군을 막으려 하지만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란군이 북경에 난입하게 되죠.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숭정제는 공주들이 욕을 당하기 전에 칼로 찌르고 자금성 뒤에 경산으로 들어가 자결하게 됩니다. 청의 발흥 때문에 명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정작 북경을 함락시킨 것은 사실상 청군이 아니라 반란군 수령인 이자성이었죠. 끝없는 의심으로 충신들을 주살하며 명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숭정제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충신들을 옥사시키게 되죠. 한번 숭정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옥사시키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하는 것을 과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충신과 장군들을 명나라에 득이 될 만한 명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수들의 목을 많이 쳤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자중질환으로 명나라가 망하는 수순을 걷게 되는 것이죠. 숭정제의 명령을 받고 북경을 지키러 가던 산해관 총병 오삼계는 도착하기도 전에 북경이 이미 함락되고 숭정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단 오삼계는 다시 산해관으로 왔지만 그의 군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산해관에 근접한 두 세력, 즉 이자성의 반란군이냐 아니면 청나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자성은 그나마 한인이었고 이미 새로운 왕조인 대순을 건립한 상태였죠. 아울러 이자성은 화북지방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명왕조를 어지럽혔던 모든 난정과 부정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오삼계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던 상태였죠. 이자성의 반란군은 규율이 잡힌 정규군이 아니라 농민군이었고 그들이 북경에 난입할 때 행한 대규모 약탈 그리고 사대부의 가족을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오삼계 같은 고위 사대부에게 좋게 비춰졌을 리 없습니다. 비록 이자성이 스스로를 대순의 왕이라 칭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군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자성이 새로운 왕조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만주인들은 한인들이 천시하던 변방의 야만인들이었죠. 오삼계 같은 사대부에게는 야만인에게 항복한다는 사실이 거부감이 들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홍타이지는 이미 나라를 세우고 이를 육부의 조정을 통하여 통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태였죠. 물론 만주군이 화북지방을 휩쓸었을 때 자행한 대규모 학살이 마음에 걸렸으나 청의 조정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관리가 되어 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울러 스스로 굽히고 항복한 한인 관료들이 후대를 받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행복해도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결국 오삼계는
청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북경을 무너뜨린 데 이어 청병을 중원으로 들인 것도 만주인이 아닌 한인이었죠. 정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북경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인, 산해관을 여는 것도 한인. 이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한편 청에서는 1643년 9월에 태종 홍타이지가 죽었고 오삼계가 청군과 접촉할 때는 그의 아들 풀인이 순치제로 등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치제는 아직 나이가 어려 실권은 홍타이지의 동생인 황부 섭정왕 도르곤이었죠. 이자성은 오삼계의 군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개의 부대를 산해관 쪽으로 보내지만 5월 5일과 5월 10일에 오삼계 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자성은 5월 18일에 본군을 이끌고 북경을 나와 5월 22일에 영평을 거쳐 5월 25일에는 산해관 근처에 도착하게 되죠. 오삼계는 청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삼계가 전령을 보냈을 때 이미 도르고는 알고 서진 중이었고 오삼계에게 도움을 원한다면 청의의 관리가 될 것을 종용한 상태였죠. 이 시점에서 오삼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도르곤이 거느린 청군은 약 5만, 오삼계의 정규병은 약 4만 정도였고 이와 더불어 주변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수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자성의 대순군은 약 10만 정도가 되었죠. 이자성은 도착하자마자 산해관으로부터 술이 떨어진 사하에 군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오삼계는 부하들에게 수비 병력을 주어 산해관의 방어를 맡긴 뒤 군을 이끌고 나와 이자성 군과 맞서게 되죠. 한편 도르고는 산해관으로 진격하고 있던 중 명조정의 장수였다가 이자성 군에 속하여 싸우고 있던 당통의 부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통은 이자성의 명령으로 사하를 우회하여 오삼계 군의 뒤를 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던 중에 청군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청군에 당황한 당통의 부대는 도르곤의 청군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5월 27일에 산해관 근처에 도착한 청군은 오삼계군의 항복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남명의 관료들은 적을 앞에 두고 뭉치기보다는 서로 시기하며 반목했습니다. 남경 정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사영과 사가법은 화합하지 못하고 당쟁을 일삼은 것이죠. 아울러 남명 조정은 기가 막히게도 청이 아니라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과 장원충 등의 반란군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강제의 남명조정은 오랑캐와 손을 잡고 도적들을 평정한다 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었죠. 그러나 청은 이자성을 토멸하는 동시에 다른 일군을 남쪽으로 보내어 남명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1645년 초 예친왕 도도가 이끄는 청군은 소주를 함락시키고 4월에는 사가법이 지키고 있던 양주에 이르게 되죠. 청군은 대포 등 가지고 있던 화력을 총동원하여 양주를 공격하였지만 성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주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주는 5월 20일에 함락되게 되죠. 사가법은 자신의 목을 베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사가법을 사로잡은 도도는 사가법의 충직함이 가상하다며 살아서 자신과 함께 강남을 평정하자고 종용했죠. 그러나 사가법은 자신의 몸이 청갈래로 찢겨도 협력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친왕 도도는 양주에서 예상 외로 큰 피해를 본 것에 몹시 분해했죠. 대부분의 경우 청군의 지휘관들은 약탈과 학살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주만큼은 양주 성민에 대한 학살을 감행하게 되죠. 도도는 강남인들에게 만약 청군에게 항거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열흘 동안 양주에 대한 무자비한 사륙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양쯔강 유역과 강남에 있던 남명의 도시들은 연이어 청군 앞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6월 1일 청군이 진강에서 양쯔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경에 있던 남명의 황제 홍강제는 도주하게 되죠. 청군은 6월 8일에 남명의 수도인 남경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6월 15일 홍강제는 청군에게 잡히게 되죠. 홍강제는 북경으로 보내지고 연금 상태에 있다가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홍강제가 청군에 잡히자 명의 당왕 주율건이 황제가 되죠. 주율건은 일찍부터 정치에 재능과 관심을 보였고 이 때문에 의심 많은 순정제에 의하여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강제에 의하여 풀려난 주율건은 남경 함락 당시 탈출하여 그의 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7월 6일에 항주가 함락되자 길이 막힌 그는 강소를 통해 복건성의 복주에 이르렀고 8월 18일에 육무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육무제는 한때 해적연합 18지의 우두머리로서 중국 남동 해안을 주름잡다가 명예관리가 된 정지룡의 후원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정지룡은 해적질과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육무제를 물신양면으로 도운 거죠. 청의 군대가 1646년 여름에 복건성을 들이쳤을 때 정지룡은 청군에 그대로 투항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 도주하던 주율건은 청군에 붙잡혀 처형당하게 되죠. 육무제 주율건이 죽은 직후 남명 정권에서는 잠시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부제라 칭한 주율건의 동생과 섭정이었던 개왕 주유랑이 서로 황제라고 칭했던 것이죠. 주유랑이
이 계승전에서 이기고 영력제가 됩니다. 그러나 청군의 맹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싸움은 무의미하였고, 이 황희계승 전쟁은 무의미하였고, 새로운 정권은 복건성을 떠나 보다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영력제 정권은 강서, 호남을 거쳐 광서의 남령까지 쫓겨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1657년에 연평왕의 자기를 받은 정성공이 10만의 병력과 290척의 함대를 모아 남령의 수도 남경을 회복하려 합니다. 정성공이 숙명도와 천주를 수비하던 청군을 격파하고 양쯔강에서 장황언을 만나 군을 합칠 때 청군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양군은 남경을 포위했죠. 그러나 이는 반대편 군세가 모이기를 기다린 청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사방에서 청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정성공과 장환원의 군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휘관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성공은 겨우 탈출하여 본거지인 하문으로 후퇴했죠. 정성공은 전력의 대부분을 잃고 이후 반천 정쟁을 할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남해안에서 정성공이 있었다면 내륙에 있는 영력제에게는 장군 이정국이 있어 청군의 맹공을 잘 막아내고 있었죠. 한때 장원충 밑에서 싸웠던 이정국은 이후 독립세력을 유지하다가 중원의 남서쪽 변경으로 밀려온 영력제의 군을 맡게 됩니다. 계림에서 밀려나 난닝으로 후퇴하며 세력이 위축되어 가던 남령 정권은 이정국의 지휘에 힘입어 1652년에 계림을 탈환하는 등 기세를 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홍승주와 오삼계 등이 지휘한 토벌군에 밀려 1658년에는 운남의 곤명까지 후퇴하게 되고요. 1661년에는 버마, 즉 미얀마 북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버마로 후퇴한 남명 정권은 자치령을 만들어 일종의 복국을 위한 기지로 삼으려 했으나 이를 불편하게 여긴 버마 조정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버마의 당시 왕이었던 패민왕은 주요랑의 가족을 제외한 추종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1661년 12월 오삼계가 2만군을 이끌고 버마로 들어와 주요랑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패민왕은 1662년 6월에 주요랑의 가족을 배에 태우고 이정국에게 돌려보낸다고 속이며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주요랑이 탄 배는 오삼계의 진영에 이르게 되죠. 주요랑은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고 오삼계를 보자마자 역적이라 하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오삼계는 친히 끈을 가지고 주요랑의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주요랑은 죽어가면서도 담가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놈 같은 역적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좀 빨리 죽여다오. 주요랑은 목이 졸려 죽었고 1662년 명황조의 마지막 황제가 이로 인해 죽은 것이죠.
중원의 주인은 더 이상 한족의 명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명의 한인들이 그리 멸시하고 야만시하였던 여진족, 즉 만주족이 중원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청나라는 18세기에 이르러 강건 성세를 이루며 중국의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근대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중국사를 장식하게 되는 마지막 왕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30년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에 걸쳐 31년간, 30년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30년간 이어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은 기간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나 백년 전쟁보다 짧죠. 그러나 이 전쟁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휴전 기간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겨울에도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울러 동원된 병력과 화력 면에서 종전의 전쟁을 오히려 압도하죠. 30년 전쟁은 최후의 최대 규모로 벌어진 종교 전쟁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근대적 연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구 세기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전개된 새로운 사회를 부르는 주술과도 같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전쟁의 이 원인은요, 사실상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 또 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에서는 비텐베르크 교회, 어떤 곳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가르치던 학교의 교문 앞에 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뭐 교회 문이자 대학 문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 전쟁은 사실상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학교에 붙였던 대자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절지 같은 데다가 사절지에다가 그 매직펜으로 글을 쓰는 거죠. 뭐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것인데요. 사실 뭐 대학 앞에 대자보 한 장 붙였다고 세상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대자보 한 장 붙인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정말 재밌는 일이죠. 여하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은 16세기 내내 유럽을 내전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게 됩니다. 당시의 내전과 정쟁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인된 폭력과 유혈의 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죠. 잉글랜드에서 트란실바니아에 이르는 이 유럽 땅에서 신교도에 대한 또는 가톨릭 교도에 대한 박해와 학살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1522년 루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기사들이 트리어 대주교령을 공격했던 기사전쟁, 1524년에서 25년까지 역시 루터의 영향으로 봉기한 농민들과 기사들이 싸운 독일 농민전쟁. 이 독일 농민전쟁의 경우에는 루터의 영향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사실상 라틴어 성경과 모국어 성경은 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 독일어로 성경을 물론 당시의 문맥률을 놓고 보면 뭐 라틴어로 쓰이나 독일어로 쓰이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어요. 라틴어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인구의 한 1%가 읽을까 말까고요. 독일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5%는 되지 않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까막눈이라서 어차피 못 읽고요. 여하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늘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영향력이 이 독일 농민전쟁에서 드러나는데요. 독일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성직자 임명권을 농민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루터의 주장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루터의 영향력이 농민들에게도 분명히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독일 농민전쟁에서 농민들보다는 기사들의 편을 들게 되죠. 주인을 모르는 자들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너무 처참한 얘기들밖에 없어서 차마 여기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1531년 스위스에서 츠빙글리파 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치열하게 싸운 카펠 전투. 여기서도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1546년에서 47년까지 독일 신교파 제후 및 도시들이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의 신교 탄압 정책에 항거에 일어났던 슈말칼텐 동맹을 맺고 이 황제 측과 싸운 슈말칼텐 전쟁, 거기에다가 1562년부터 93년에 걸쳐 8차례나 벌어진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 위구노 내전 등 종교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습니다. 종교만큼 사람들을 격정적으로 만들고 세상 일을 선과 악으로 단순화하여 악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끔 부추기는 것도 없습니다. 당시 종교단체는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탈취하려는 또는 종교를 빌미로 상대 도시나 국가를 약탈하려는 세속 권력의 속셈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토록 많은 피가 흐르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의 경우 1555년 9월에 하나의 잠정적인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냅니다. 카를 5세를 이어 신성 로마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1세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회의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대표를 불러 모아 일정한 타협을 모색하게 되죠. 그에 따라 루터파 개신교도에게 가톨릭 교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의 신앙은 지역 통치자의 신앙에 따른다는 원칙이 수립되었죠. 어, 그 영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도 똑같은 신앙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면에서는 이 아주 어망차망한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로써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앙을 고집했던 카를 5세의 노선은 포기됩니다. 지방 영주들이 세속 권력도 부족해서 이제 종교 권력까지 갖게 됨으로써 황제에 대항해 전쟁을 할 동기마저도 사라지게 된 셈이죠.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타협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루터파와 달리 칼뱅파 신교도는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주의 신앙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지역민들의 저항도 끝도 한도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루터파에게 양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후는 개신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황제는 가톨릭을 후원했죠.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 이후의 종교전쟁은 중세 이래 교황의 보호자로서 가톨릭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온 신성 로마 황제와 소수의 가톨릭 제후들이 이미 주민의 다수가 개신교도로 바뀌어버린 제국을 통치한다는 정치적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불거진 합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 초까지는 신학로의 개척이 가져온 상업 부흥으로 유럽 경제는 호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엽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대규모의 귀금속이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30년 동안 한 30%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30년에 30%면 1년에 1% 오르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유럽 봉건 사회에서 이런 1%의 인플레이션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뭐 토지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어, 그 돈으로 내는데 결국은 그 돈값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 농민들이 내야 하는 봉건지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영주들은 역으로 받는 액수가 점점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경제적 충격과 더불어 17세기로 넘어가던 때를 전후해 유럽이 소빙하기에 들며 농업 생산력은 크게 떨어졌는데
인구는 역으로 이전 시대의 호황으로 급증해 있어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이것은 멜더스의 인구론을 연상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란이 있고 또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경우 영양 상태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죠. 뉘른베르크의 경우 16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 4만 5천이었던 주민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2만 5천까지 줄어드는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없어진 거죠. 불어난 귀금속을 믿고 사치와 세력 증대를 위해 돈을 쓰듯 하던 왕후 귀족들은 어느새 빚더미에 빠진 스스로를 발견했고, 동시에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입도 크게 줄어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더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빚을 빌미로 자유농민의 신분을 농노로 추락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벌여 이웃의 물자를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군사기술의 발달도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을 낮지만 두텁게 쌓아 화포 공격에도 끄떡없는 트라스 이탈리엔이라 불리는 축성술이 개발된 것이죠. 이탈리아식 축성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공선전에는 성을 뺏기 위해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과 물자가 필요해졌습니다. 트라스 이탈리엔 때문이죠. 따라서 공격과 방어 모두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전격적으로 적의 도시를 함락시키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1년 내내 병력을 동원하여 포위전을 전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경비를 둘째치고 늘어난 병력 수요, 1550년대까지 영국군의 수가 고작 2만, 스웨덴군은 고작 1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650년, 100년 후에는 그 수가 각각 7만으로 늘어날 정도로 중세적인 균역 체제가 충정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상부군이 출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영주들은 전쟁 때마다 병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용병대를 운영하게 되죠. 이 역시 결국에는 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후 귀족들은 하나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은행 부채와 용봉위에 급료를 지불하고 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또 다른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빚의 행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힘든 쪽은 농민이었죠. 전쟁은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강제 징집, 그리고 불타버린 집과 황폐해진 밭, 살해된 가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그나마 생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병력의 수요는 늘 있었으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용병이 되어 먹고 살았고, 이를 통해 잘하면 한미천 잡고 신분 상승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은 점점 귀족에게나 농민들에게나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긴장이 30년 전쟁의 마지막 밑거름이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들은 자신의 직할지에서만 세금과 병력 징발을 할 수 있는 봉건 영주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게 로마 황제처럼 단일 통치자로서 제국을 호령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후들 일부가 신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압박하여 영주를 몰수하고 싶어 했죠. 1540년 이후 생긴 예수회는 황제의 이러한 야심에 부응해 신교도들을 압박하는 선봉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반면 신교 제후들은 반대로 황제의 간섭에서 완전한 독립을 원하게 되죠. 그런 목표의식은 가톨릭 제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제국 내에서 중앙과 지방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었죠. 국제 정치적으로도 역시 긴장이 가속화됩니다. 카를 5세 때 독일과 하나였던 스페인이 이제는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도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인연으로 스페인은 신성 로마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동맹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한 네덜란드와 두 합스부르크 제국을 양쪽으로 상대하고 있던 프랑스를 긴장시키게 되죠. 독일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로 발전하려는 움직임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인근의 신교 국가들로서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라인강, 피레네 산맥, 지중해와 발트해가 모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독일 신교도 제후들의 황제에 대한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607년에 도나우베르트에서 신구교 분쟁이 벌어지자 황제는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을 시켜 신교도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1552년 이후 신교도 제후들이 구입한 가톨릭 교회의 영지를 몰수하여 교회에 반환하겠다는 황제의 뜻이 천명되기도 했죠. 1608년에는 아우하우젠에서 신교도 제후들의 연합이 결성되도록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항하여 1609년에는 가톨릭 제후들의 연맹이 결성되게 되죠. 1609년에 신교도가 압도적인 보헤미아에서는 영주들이
신교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가톨릭 영주가 신교도로 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루돌프 황제의 분노를 불러와 보헤미아에 대한 무력 진압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마티아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보헤미아인들은 1611년에 전쟁 영웅 마티아스를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게다가 1609년에는 클렙의 율리히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인강 하류에 클렙의 율리히, 라벤슈타인 등의 영지를 보유하고 있던 클렙의 공 요한 빌헤름이 사후 없이 사망하게 되죠.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독일의 제후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게 되죠. 과연 새로운 후계자가 가톨릭일지 신교도일지에 따라 신구교도 간의 이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이후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하는 불씨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사실상 30년 전쟁의 이 원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쟁의 진행 과정과 7년 전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좀 코로나가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 이태원 쪽에서 뭐 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지만 우리는 뭐 열심히 수업에 임했고 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주시고 그 강의 평가는 보았어요. 여러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부터 강의 준비할 때 거기에 강의 평가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